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를 온전한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이 나를 흔들고 정죄의 화살이 날아올 때도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리니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네. 나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를 온전한 주의 것 되게 하소서. 그 십자가의 피를 믿으오. 내 안에 깊은 모든 죄책감 그 크신 능력으로 사라지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하고 보혈이여. 나의 이전 것은 이제 다 지나갔으니 새 생명 얻은 나 오직 주를 위해 살리라.
반갑습니다. 정치 뉴탐사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시즌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비 경선도 치렀고요. 다음 주부터는 대전 충청권 이제 경선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관련해서 이제 신천지 관련 민주당 침투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대책 없이 일단 1인 1표제가 시행되는 첫 민주당 전당대회인데 민주당에서 여러 안팎의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신천지 관련 민주당 의혹은 시민언론 뉴탐사를 중심으로 관련 의혹이 먼저 터졌고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곳에서 관련 제보들이 쏟아지면서 지금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좀 관심 갖고 이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탐사 협업기자인 허재영 기자도 신천지 관련한 중요한 제보자도 좀 만나면서 또 추가 취재를 좀 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과 여러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역시 또 이어서 집중 브리핑, 보도, 논평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평소에 좀 모시던 분들에 포함해서 종교인이시자 또 종교 개혁을 위해서 또 시민운동을 열심히 해오셨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분입니다. 양이삼 카타콤교회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뉴탐사에 왔네요. 네. 근데 오랜만은 아니라면서요. 우리 정치파출소가 송출이 계속 되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은 계속 목사님 출연하고 계셨습니다. 반강제로. 네. 네, 이렇게 함께 지금 웃어주신 우리 정치 뉴탐사의 고정 손님 네. 서재현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재현입니다. 저도 네. 양산 목사님과 수요일날 방송했으니까 네. 예, 아주 친근해졌습니다. 네. 지금. 네. 정치 뉴탐사에 네. 이렇게 계속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재현 대변인님의 반가운 어떤 행보는 잠시 후에 제가 네. 거론을 하겠고요. 자, 우리 목사님. 네. 네. 지금 민주당에 지금 지금 신천지 대거 입당 이런 의혹들이 터졌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정청래 씨와 연관된 것인지 여부는 그거는 이제 합수본의 수사라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다만 민주당의 신천지가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합수단에서도 이런저런 발표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 굉장히 다수가 그는 증언을 이미 많이 해가지고 CBS 노컷뉴스라든지 보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양희삼 목사님은 최근에 이 민주당 신천지 의혹 조금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짧게 조금 먼저 좀 인상평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국민의힘 내란당이죠. 예. 국민의힘이 그렇게 연루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네. 비슷하거든. 둘 다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민주당 안에까지 이게 마술을 펼쳐 있고 영향력을 끼쳐 있다. 물론 오래전에 우리 지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갑자기 수도권에서 이렇게 뒤집었던 거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가는 그런 상황이긴 해서 그때부터도 저도 의심이 되긴 했었는데 여튼 어떻게 신천지 같은 세력들이 민주당 안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새로운 세상이 네. 진짜 펼쳐지는 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신천지가 오랫동안 당원 가입을 이제 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민주당에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게 사실 이제 대의원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통제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대의원제가 사실상 이제 무력화되고 이제 1인 1표제로 처음으로 이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이번에 신천지의 집단 가입 당원들 위력을 발휘한다면 이번 경선부터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 같아서 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종교계에서 신천지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사건들이죠. 그럼요. 신천지는 뭐랄까 소위 말하는 현대 이단 사이비의 총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단들이 많고 개신교 사이비들이 많아서 네. 그냥 또 이상한 데가 하나 나왔나 보다 생각을 저도 오래전에 그렇게만 했는데 아니거든요. 신천지는 한번 이렇게 빠져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못 나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전문가들이 다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연구를 해서 이런 얘기는 있어요. 신천지에 한 5년 정도 있으면 네. 다 거짓말인지 안 돼요. 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만희가 영생을 한다는 게, 사람이 영생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같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종교가 있어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는다는 게, 아니, 그리고 청도에 가면 예. 이만희 묘가 있대요, 지금. 무덤이 미리 만들어져 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사기꾼들인데, 그러니까 다 알아요.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데, 5년쯤 되면 교리고 뭐고 다 거짓말인 걸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갈 다리를 다 끊어놔버린 거예요. 아. 사회적인 관계, 가족들, 뭐 어머니한테도 엄마도 버리고 오잖아요. 뭐 당신과 종교적인 견해가 달라서 집을 나갑니다. 뭐 이렇게 써놓고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사회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런 사이비 단체들의 문제는 뭐냐면 정치하고 결탁을 할 때는 자기들이 또 뭔가 영향을 계속 큰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방식으로, 건강한 방식이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영향력을 계속 미쳐서 그러면서 뭔가 자기들의 그 세를 과시하고 이러는 상황으로 가는 거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우리 서재현 네. 대변인님, 아니 뭐 혹시 종교 있으세요? 저도 이제 교회 다니는데 매일 교회 다니면 그 벽면에 이제 신천지 출입 제한해서 신천지 특징의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새로 오면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특징을 얘기하던데 제한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금지. 그렇죠. 금지.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사실 뭐 자꾸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천지가 왜 우리 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잖아요. 네. 저도 이제 대구잖아요. 대구 신천지 활동 많이 하면 대학생들이 이제 외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 생활하다 보면 그 동질감도 느끼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먼저 다가가더라고. 그게 무섭다. 저도 좀 더 고백하면 최근 일인데 네. 이제 딱 가서 이제 어떤 이제 식당에 갔는데 저보고 갑자기 이제 어느 한 분이 아 너무 이제 멋있게 잘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번호를 달려하는 거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속으로 아 나 당원 가입 시켜야지 했어요 진짜. 예. 그래서 전화번호 드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인에게 살짝 물어서 누구시냐. 예. 그러니까 이제 사이비 종교에 가입되신 분이시다. 그 포교 활동하기 위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죠 사실은. 예. 그래요. 그게 이제 그 무서운 채로 그냥 종교 활동을 하는 건 그냥 종교의 문제니까 그렇죠.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민주당에 이렇게 이제 마술을 뻗치고 있다. 특히 국힘당은 뭐 이미 이제 드러난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뭐 정청래 대표도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과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위헌정당이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당원들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것이고 신천지도 들어올 수 있고 통일도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단체 가입 그리고 강요 그리고 목적성에 있어서는 네. 이게 불법성인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당도 자유롭게 네. 주소지 주민등록증 등본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주소 어디 살고 있다고 하면 다 입당이 자유롭거든요. 그러면 한 건물에 수백 명의 당원이 가입할 수도 있는 어떤 이렇게 관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중 당제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행여 예전에 그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경선 이낙연 지사 때 그런 왜곡된 그런 게 다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일성 총리 입장에서는 개업도 맞췄잖아요. 그러니 특정한 정당, 특정한 이런 부분이나 이런 네. 위험성을 저는 경고했다라는 게 저는 바람직한 그렇죠. 해석이다. 예. 이 부분 좀 네.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 말씀해 주세요.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정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제 그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이 자기 정치적인 소신을 말하거나 뭐 또 저처럼 저도 목사잖아요. 근데 이 종교 분리가 개인이 뭔가 활동을 하는 것까지 다 네. 제한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종교인이니까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 이게 아니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혹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단체가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교 분리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못한다 하면 저도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목사이기 때문에 의견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또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결사의 자유, 네. 뭐 자기 당연히 민주국가의 자기 자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는 그건 거야, 개인으로는 뭐. 가능한 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가 특히 이런 단체는 교회하고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뭐 지금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그 뭐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섞여 있는데 이런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 예. 아니에요. 누구 찍어 하면 그냥 10만 명, 몇만 명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네. 예. 민의를 왜곡하고. 예. 맞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찍으라 했는데 성도들이 찍질 않습니다. 네, 이게, 교회는 말안 이게 들어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네, 교회는 네, 말안 진짜 듣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재밌어야 돼요. 아 이거 그러니까 재밌다기보다도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네. 제가 그때 민주당의 그 중요한 몇 분의 의원들에게도 제가 행사 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인가 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누구를 찍었는지 후에 이제 다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네네. 보니까 우리가 볼 때였어요. 기독교 개신교는 웬만하면 다 무슨 뭐 저 빨간당 찍고 막 이랬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비율이 우리 시민들이 찍은 것과 교인들이 찍은 게 비슷합니다.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 이 교인들 진짜 못됐네. 목사가 아무리 그래 설교해도 말을 안 들어 쳐먹는 거야.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 찍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네.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직하네요. 교회는 말 안 들어요. 네. 아멘. 말만. 자, 아무튼 네, 우리 목사님이 역시 출연하셔가지고 이 종교에 깊이 있는 논평을 좀 해주시네요. 잠시 후에 다시 우리 양희삼 목사님 좀 모시고 그리고 서재현 대변인님, 예. 예. 우리 뭐 누가 좀 찍어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요? 아까 그런 얘기 왜 꺼내시는 거예요? 아니 뭐 제 선거도 나갔을 때도 그렇고요. 예, 저는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도 했지만 당원이 당을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예, 뭐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좀 당원들께서 지혜롭게 네. 예, 그걸 또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네, 이제 전당대회 쭉 네. 하는 이제 대구시도 함께 네. 이제 전당대회를 곧 치르죠. 그렇죠. 대구시당도 맞습니다. 네, 민주당 대구시당의 위원장 후보로 출마를 하셨죠? 이번 네, 주에? 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은 선거 투표일이 언제예요? 저 8월 대구시당 8월 9일이 이제 전당대회 이제 대구시당 아. 대회니까요. 8월 6일 7일 정도 온라인 투표로 그렇군요.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서재현 네, 우리 전 대변인님께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또 분들과 이제 논의 끝에 아마 이제 출마를 하신 게 아닌가 제 스스로 한번 추측해 보고요. 그래서 저도 네. 김민석 총리 의원실에 6개월 있었으면서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당대표 선거를 나왔으면 옆에서 함께 돕는 것이 저에게도 큰 배움이 있지만 네. 이제 저는 대구에서 역할 한번 해보고 싶다 했을 네. 때 이제 총리께서도 당연히 대구에서 역할 하셔야죠. 네. 예,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 네.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조금 더 이렇게 듣긴 할 텐데 우리 서재현 전 대변인님 안 그래도 출마 선언을 하신다고 하길래 저희가 수요일 날 미리 이제 방송을 한 정치파출소에 따로 또 모셔가지고 출마의 변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이후에 정치파출소가 이어서 같이 방송이 되는데요. 여러분 서재현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 출사표 관심 갖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직 뉴스 하나도 안 봤어요. 이제 진짜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화면 띄워주십시오. 민주당이 어제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해서 후보 당대표 후보를 3명으로 추렸네요. 김민석 전 총리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 이렇게 3파전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탈락했네요. 자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친청계 의원들이 굉장히 좀 소수가 출마했는데 그 소수가 3명이 다 본선 진출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얘기인가 파란이다 막 이런 분석들이 좀 언론들이 좀 하고 있는데 이성윤 의원, 한민수 의원 그리고 최민희 의원 이렇게 3분이 본선에 진출했는데 친명계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 이 3분이 전부였고 나머지 친명계 이제 후보들이 굉장히 다수가 있었는데
특히 이건태 의원하고 박성준 의원이 떨어질 줄은 약간 좀 예상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네, 약간 좀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분석이 하나가 있네요. 네, 신청계 이게 당원들이 뭔가 좀 그러니까 투표 전략을 좀 공유를 어디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투표해야 되는데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이 세 명을 모두 다 본선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최고위원을 뽑는데 뭐 1월부터 4월까지 생일인 사람은 누구 찍고 4월부터 8월까지 누구 찍고 뭐 이런 식의 전략이 돌았나 봐요. 물론 이게 이제 당원들의 자발적인 뭐 투표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친청계 후보들의 약진 굉장히 그 치밀하게 준비되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서재현 네. 전 대변인님, 뭐 대구에서 임미애 대구 경북 네. 임미애 예. 의원이 됐죠. 네, 의원이 이제 이렇게 본선 진출한 것도 맞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이, 예, 예. 약간 예상 밖에 그러나 뭐 네, 여러 가지 또 분석 가능성이 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결과? 저는 이제 임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경쟁력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사실 중앙위가 30~50% 비중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앙위가 한 450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1인 2표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임미애 후보의 경쟁력 플러스 대구 경북에 대한 배려 그리고 기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다만 박성준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용 부원장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을 넘어서 그걸 이제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건태 후보와 박성준 후보의 어떤 표 분산보다는 네. 좀 김용 후보로 표가 몰린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생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그 부분은 김용 부원장도 굉장히 문제 지적했지만 제가 1인 1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일 1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인 1표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찍는 것이 1인 1표의 원치지인 것인데 이걸 선거 공학적으로 또 평가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선거 공학적으로만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표의 왜곡 현상이 발생돼서 본경선 때는 저는 조금 이제 자유롭게 개인별의 목소리를 좀 내면서 당원들에게 선택받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유시민 작가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개파 수장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사실은 이번 최고위원 선거 예비 경선 결과를 보면 벌써부터 신천지가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예, 저는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의심을 해요. 예, 정말 당원들의 왜냐하면 이번에 투표율이 37%. 네, 맞습니다. 예비 50만. 경선이가 좀 낮죠, 당연히. 당원들이 좀 크게 관심 갖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투표율이 낮으면 그럼 문제가 뭐가 생기냐? 적극 투표층의 의사가 과대 반영돼요. 표심이.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가정해 본다면 신천지가 적극 투표층을 넘어서서 사활을 걸고 사활을 걸고 이만희 교주의 석방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뭔가 이렇게 조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데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뭐 10만 명, 20만 명만 움직여도 10만 명, 20만 명의 위력이 아니라 그 이상의 표심을 벌써부터 펼칠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신천지 핵심 관계자를 만났거든요. 아, 만나셨습니까? 제보자를 만났고 이만희 교주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 정도로 측근인데 그분이 모든 걸 털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는데 뭐 자세한 건 좀 팩트 크로스 체크 좀 검증 취재를 좀 하고 보도를 할 건데 논평을 잠깐 조금 해드리면 이만희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면 여야 구분하지 않고 미리 침투해 있었던 당원 그 신천지 교인 당원들이 전략 투표를 조직적으로 해왔다. 그리고 이번에도 당연히 한다. 해왔다. 예, 이분은 하신 분 그걸 해오신 분이에요. 조직도 하신 분. 와, 이건 그래서 상당한 디테일한 증거들과 함께 저에게 모든 제보를 좀 하고 가셨는데 이번에도 분명히 이번 결과가 공교롭게도 친천계 3명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해 왔는데 그건 분명한데 왜 이번에는 안 했겠어? 이건 당연한. 더 했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이분 설명 들어보면 이만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분들은 거의 목숨 걸다시피 모든 걸 다 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뭐 하여튼 뭐 좀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뭐 종교의 세계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네. 이만희가 구속됐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한 사람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목사님 이게 아니에요. 네. 교주입니다. 교주. 교주는 이만희는 자기를 성령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목숨을 걸 텐데. 그리고 저도 오늘 오기 전에 이제 종교계 이제 교계 쪽 네. 그 뭐 우리 신천지하고 싸우거나 이단 싸우는 분하고 좀 통화를 했더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만희가 구속이 되면 신천지가 좀 더 이제 힘을 잃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니랍니다. 뭐 조금 고리가 약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 그 내부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결속해가지고 어떻게든 당연히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 우리 교주님이 깜빵에 가 있는데 이게 용납이 됩니까 그게? 나는 시원한 에어컨 밑에 있고 우리 교주님은 지금 이 뜨거운 여름에 더운 여름에 이게 용납이 안 되겠죠. 모든 걸 다 걸겠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 얘기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 있잖아요. 역사는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역사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누군가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물밑에서 뭔가 움직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저는 뭐 엄청난 음모론자는 아니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정청래 전 대표와 신천지와의 관계성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보니까 거짓말도 살살 지금 하고 있어요. 나 뭐 누구 호남일보 그 사람 처음 봤다 이런데 보니까 우리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죠. 네. 처음 본 거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왜 1인 1표제를 그렇게 마치 무슨 본인이 이뤄야 할 당대표 때 이뤄야 할 어떤 그것처럼 했을까 이걸 유추를 해보면 이게 의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증거는 아직 없고 네. 확증난 건 없지만 충분히 의심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합동수사본부가 그 부분까지 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자, 화면 띄워주시죠.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은 신천지가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당원에 가입을 해왔는데 국민의힘을 포함해서요. 네, 지금 이렇게 전당대회에 열심히 지금 뭔가 이렇게 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박선원 의원도 이분 정보력이 대단하신 네,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뭔가 제보를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국정원 이런- 출신이잖아요. 네. 예,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신천지가 국민의힘을 빨간 리본, 민주당을 파란 리본으로 칭하고 입당 작업 및 중복 가입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최고위원회 이제 당선이 이제 박선원 의원이 되시면 진상조사기구와 함께 특정인의 당선을 돕는 거대한 손이 있었는지 밝혀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김민석 전 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주로 이제 친명계 의원들이 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이게 꼭 정청래 전 대표와 유착돼 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전당대회 개입설 정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자체는 아무튼 검증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상하게 친청계 후보로 분류되는 최고위원 후보들은 한민수, 이성윤, 최민희 의원은 신천지 발언 관련해서 근거부터 대라 아니면 사퇴해라. 그냥 무조건 없는 사건처럼 그러니까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오늘도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분들이. 제가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갔다 저는 원래 국회에 있으니까 가서 질의도 좀 하고 그랬는데 되게 나이브하게 대답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서재현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이제 보면 잘 모르면 그냥 노코멘트 하면 됩니다. 노코멘트. 예, 그건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답할 사안은 아닙니다가 정답인 것이지 그걸 뭐 근거를 대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3명의 후보, 공교롭게 최고위원 후보가 본인이 당대표 후보가 아니잖아요. 이게 개파 수장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다 국회에 가서 계속 사퇴하라까지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다. 그리고 신천지가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은 위헌정당은 아닙니다.
신천지가 본인의 목적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리 허술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신천지에 결탁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한 게 아니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천지든 뭐 다른 불순한 세력이 당연히 들어올 수 있죠. 그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당 지도부도 있지만 당원들의 또 책임이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나 특정인을 지지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걸 조금 다르게 컨셉을 프레임을 잡아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저는 그러니까 좀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네. 같은 맥락인데 왜 이렇게 과하게 네. 반응하지? 그좀 예방 주사 네, 하잖아요. 예. 굳이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신천지가 민주당 안에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들어왔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면은 안 된다, 이럴 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누가 당 대표가 되든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맞습니다. 반응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소위 말해서 친청계라고 하는 그 후보들이 이렇게 과하게 반응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 일이 자연스럽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누구라도 그렇게 의심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좀 진짜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나 싶어요. 네. 뭐 저도 취재하면서 비슷한 문제 의식이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신천지의 이제 전당대회 개입설 이런 것들은 여야 구분 없이 반드시 뭐 당 지도부에서 발본색원해야 되겠다라는 점에 그런 어떤 정치적 입장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건데 왜 이렇게 격앙되게 반응을 하는지 조금 저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리고 저는 이건 정말 추정의 영역입니다만 김민석 전 총리가 지금 당장 증거를 내놓지 않는 이유도 저는 정무적으로 좀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동료 의원들이 다칠 수 있어요. 누가 그렇죠.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고 이게 신천지가 최소 가입을 최근 1년 사이에만 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본격적으로 가입한 건 1년 전부터지만 신천지가 민주당에 아주 오래전부터 침투해 왔다라는 것을 이건 이제 CBS 노컷뉴스 보도 10년 전부터 막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끼고 사랑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개별적으로 신천지에 접촉을 받았거나 뭔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내란 세력에게 도움 돼버려라 이러고 확 공개해버렸다가는 당에 큰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신천지 너희들 움직이지 마. 우리가 어느 정도 정보 갖고 있어. 조심해. 이런 정도 경고만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동료 의원들 보호해야 되니까 어쩌면 한민수 의원이 아끼는 동료 의원들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민석 전 총리가 오히려 지금 공개를 하는 것보단 상황을 판단해 가면서 공개할 생각이다라고 말한 게 그게 오히려 더 정무적으로 저는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뭐 무능하다고 하진 않잖아요. 다 유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걸 냉정하게 보면 이거는 무능하더라도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당대표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막 50, 60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저도 처음에 놀랐습니다. 네. 반면 분열주의는 이해하는데 네. 갑자기 느닷없이 신천지 3자 연합이라고 해버린 이게 대회의 본질이라고 네. 규정을 해버립니다. 네. 그럼 이런 상태에서 느닷없잖아요. 보통 2등, 3등 후보가 좀 이슈를 끌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래서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국무총리 이전에도 국방이 여러 가지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걸 조각 했을 때는 그 증거를 넘어서 이게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말씀하시면 저는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가서 이 부분을 더욱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 이제 평론하셨을 때처럼 약간 일부만 이렇게 하듯이 팩트를 더 넘어서 진실에 더 가기 위한 그 과정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 경고 차원은 맞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그 경고는 네. 신천지에게 경고를 한 것이지 너희들 움직이지 마 아닙니다. 그렇죠. 한 거지 그렇죠. 정청래에게 경고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할 이유가 없죠. 네. 근데 왜 침청계 의원들이 네, 나서서 막 그러니까 이제 이러는 거가 이해가 그거잖아. 잘 안 우리 속담에 도둑이 네. 재발 저린다고 그런 게 아닌가. 이게 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삐딱한가?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똑바로 계십니다. 제가 저도 기자로서 이게 중립적으로 보려고 해도 좀 과한 거예요. 저분들의 반응들이. 자, 잠시 후에 제가 저분들 만나서 오늘 인터뷰한 거 잠시 후에 영상으로 틀어드릴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네, 오늘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인데요. 진짜? 정교 유착 합동수사본부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도 가입한 정황이 포착돼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 이미 몇몇 관계인들은 소환 조사를 했다라고까지 확인이 돼서 지금 보도를 했네요. 그래서 국힘당에도 당원으로 대거 가입해서 영향력을 전당대회나 이런 데서 했고 민주당에도 집단 가입을 한 정황들이 확인이 돼서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다. 진짜 오마이 뉴스네. 네. 세상에. 아, 뭔 일입니까 네, 이게? 네. 자, 그래서 모르겠어요. 합동수사본부의 이제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수사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시절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어떤 이제 국가의 이제 여러 가지 관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갖고 좀 살펴보셨던 게 아닌가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증거 내놔라 하고 이제 한민수 의원 등등은 이야기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이게 이분들의 상황이고 이게 오늘 오전부터 이 단독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또 입장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 해체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 반응도 과해. 굳이 왜 후보까지 사퇴하라고 하는지 이것도 좀 과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다 하나씩 좀 의심스러운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김민석 전 총리가 총리셨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정 2인자 아닙니까? 네. 모든 정보가 다 들어왔을 거고 실제로 신천지 관련 수사를 했고 그렇다면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그러면 총리 시절에 뭔가 정보를 가지고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근우회 회장 이희자인가? 이희자 맞죠? 그분이 이제 소환 조사 당했어요. 최근에 피의자로. 그거는 상당히 많은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소환 요청도 하는 거고 만약 안 오면 그 피의자는 참고인 아니에요. 만약 안 오시면 체포영장 발부될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통보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상당한 근거들이 쌓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 근후의 본 사무실도 3월 달인가 이미 합수단이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압수수색. 그러니까 근후회, 그러니까 이 근후회가 신천지 완전 무슨 법조 뭔가 이렇게 리스크 이런 거 담당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한 증거들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민주당 가입 정황까지 합수본이 포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데. 근데 한간에 떠도는 그 영상에 보면은 정청래 의원 시절이 아니었을 때 그 군의 행사에 가가지고 만세도 같이 외치고 꽃도 흔들어주고 거리 행진도 같이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그 지역구 행사였다 이렇게 얘기만 하시던데 이것도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왜 자꾸 이렇게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는지. 자, 정청래 전 대표와 신천지의 연관 관계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뭐 팩트로 확인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뉴탐사의 이제 문제 제기가 그냥 질문이었어요. 문제 제기라기보단 호남일보 TV 강연을 굳이 왜 갔냐. 답변하셔라. 호남일보는 신천지와 매우 유착되어 있는 언론사로 금방 확인이 되는데 아니 당대표 출마 선언한 뒤에 첫 행보인데 그것도 심지어. 그렇죠. 근데 이 호남일보가 이름과는 달리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매체래요. 그냥 호남일보라고 합니다. 이게 권위 있는 매체가 아닌가 봐요. 그리고 호남일보 TV 뭐 개국 1주년 뭐 맞아서 갔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이거 한 130명 보는 구독자 있는 그런 유튜브더라고요. 지금 한 150 몇 명? 그래서 이게 당대표급에서 갈 수 있는 행사가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강연 요청이 왔을 때 다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판단을 좀 할 텐데 굳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탐사는 그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그냥 질문만 했을 뿐입니다. 왜 가셨냐?
알고 가셨냐 모르고 가셨냐 그런 건데 이분이 정청래 전 대표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아예 안 했어요 지금까지. 예, 그런데 결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BC 보도 등등등에 나오고 있는데 호남일보 회장은 그날 만났다. 예, 그날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관련 의혹이 있는지도 몰랐다. 와. 호남일보 TV 개국 1주년 초청 강연으로 알고 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원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날 처음 만났다는 건지, 아니면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날 만났다는 건지, 아니면 이거 조금 약간 바로 네. 워딩을 정확하게 이 기자들이 좀 공개를 하면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게 약간의 트릭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제 기자의 촉으로는. 예. 네. 그리고 신천지 관련 의혹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여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정청래 의원 관련해 가지고 그 제가 손혜원 의원님이 네. 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음. 근데 제가 이제 팟캐스트 하던 시절에 물론 유튜브도 살짝 했지만 손혜원 의원님을 한번 저희 방송에 초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참 뒤 한 달쯤 뒤엔가 답을 주셨어. 그래서 의원님, 아 왜 저는 안 오실 줄 알았더니 했더니 아 그게 아니고 종교 단체는 혹시 이단인지 사입인지 네. 이런 거 좀 다 알아봐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지금도 옛날에는 그렇지만. 그랬죠. 예. 그래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 알아보고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종교 단체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정치인의 기본일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손 의원님하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고향도 목포 이렇게 예. 가까워지면서 의원님 통해 가지고 전화 연락처를 받고 제가 정청래 의원도 한번 모시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상암교회라고 원래. 예. 상암교회라고 그 나사렛 교단의 권사님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신앙인인 줄 알고 저희 기독교 채널이니까 한번 제가 모시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될게? 노 답이 코멘트. 안 왔어요? 그렇죠. 노 코멘트. 답이 안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때는 큰 채널도 아니고 그때 그래도 153명, 150 몇 명보다 많았어. 우리 그때만 해도 저 구독자도 몇만 명 있을 때였어요. 그렇군요. 예. 그랬던 분이 당 대표가 돼가지고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그 150 몇 명 되는 채널에 그때 당시에 130 몇 명이요 갔을 때 그렇게 됐다고? 나는 그것도 이게 그 관계가 없다면 저렇게까지 할까? 그분이 저는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안 오면 안 되는 거절하지 못하는 어떤 부탁이 있지 않는 한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보이고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래요 뭐 몰랐다 쳐 저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오늘 이제 제가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왔는데 이게 의원 개인으로서 이런 호남일보 신천지 이런 걸 모르고 참석했다 하면 이제 그 뒷감당은 의원 개인이 지면 되는데 네. 당 대표가 자꾸 이런 문제가 터지면 그렇죠. 예? 이분이 설사 또 당대표에 또 당선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저런 뭐가 요청이 오면 확인도 안 하고 퍽 하고 갔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곳이고 그래서 막 조중동이랑 막 이런 데서 또 막 여기저기 보도하고 그러면 이 당이 함께 그 문제를 또 치러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은 당대표가 리스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안 그렇습니까? 네, 어때 그렇죠. 보이세요? 근데 사실 몰랐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본인은 몰랐지만 보통 보면 그렇게 일정을 가게 되면 당연히 보좌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좌진이 가면 기본적인 겁니다. 이 뭐 매체든 뭐 회사가 언제 설립됐고 대표자는 어떤 일이고 자산은 어떻고 총액은 어떻고 최근에 이슈가 어떤 것이며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개국 1주년이라고 다 가면 네. 모든 방송사 못 갑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도 계속적으로 이제 대형 뭐 회사에서도 왔을 때도 그 절차를 했을 때 통상 그 옆에서 2주 정도 그걸 다 거치면서 서면 인터뷰도 굉장히 꼼꼼하게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호남일보 개국 일전에 갔다라고 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죠. 납득이 안 사실은. 됩니다. 네. 정치가 참 예. 그렇다는 게, 그러니까 저렇게 나 모르고 갔어 하면 진짜 내부의 상황을 모르는 이 정치판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모르고 간 줄 알아요. 모르고 갈 수도 있겠네.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 국회의원들 보좌관이 몇 명입니까? 뭐 8명, 9명이나 아홉 명.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 대표가
다시 출마한다고 하는데 저렇게 작은 채널에 가서 했을 때는 자기가 당연히 자기 리스크를 위해서라도 네. 손혜원 의원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거기 어딘지 알아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부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참 호도한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런 것 같아서 참 이 못된 정치는 좀 빨리 퇴출시켜야 되지 않나. 네, 그 어떤 특정 정치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못된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오해 마시고요. 자, 제가 이제 그런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갖고 오늘 이제 국회에 좀 앉아서 취재를 하다가 마침 최민희 의원님께서 나오셨길래 만나셨습니다. 예, 이런 당대표가 모르고 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동료 의원으로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냐. 친정계 의원이신 것 같은데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최민희 의원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탐사의 허재현 기자입니다. 그 호남일보 강연을 정청래 전 대표께서 가셨는데 그것을 알고 가신 건지 뭐 어떻게 가신 건지 전혀 대답을 안 하시다가 어제 모르고 신천지와 관련성을 모르고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대표 후보로서의 이제 자질이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평가할 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이실까요? 당대표 후보는 많은 연설이나 강연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호남일보라는 언론 아닙니까? 언론의 요청인데 그 언론이 특정 종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 살펴보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뉴시스 한지혁 기자라고 합니다. 그 추가 대응 개선 관련해서 계속 근거를 요구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끝까지 이제 김인석 후보 쪽에서 그 근거를 제시 안 하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당 선관이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가능성이 세워졌습니다. 그 뉴시스 기자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현주 필레그램 그거 뉴시스가 찍은 거 맞습니까? 네. 그 이현주 의원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뉴시스는 밝히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밝히지 않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언론과 뉴시스 쪽에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네. 최민희 의원의 답변. 뭐 어떤 종교와 연관되는지까지 굳이 왜 살펴봐야 되냐. 좀 언론인데 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저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재현 대변인? 아니 그 일반적인 대답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떤 사유로 가서 이제 모릅니다. 그리고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고 알았더라도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대답하기는 정말 곤란합니다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인데 언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까라고 반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질문했을 때 또 매체, 즉 메신저를 또 공격이 아니라 다르게 또 해버리잖아요. 이 프레임 전환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 문제는 답변을 하고, 네. 그런데 매체가 어디시라고요? 그러면 그 텔레그램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그에 대해서도 좀 해주시고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네. 여러 가지로 아무튼 취재를 네. 하면서 좀 네. 기이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까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기자회견은 이제 백브리핑 끝나고 저희는 이제 공사 구분해야 되는 거니까 좀 날카롭게 질문했다 하더라도 이제 악수하면서 인사하거든요. 근데 제가 악수를 딱 청했어요. 우리 최민희 의원께. 도망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성윤 의원이 약간 뻘쭘한 거야, 그 상황이. 그래서 이성윤 의원이 저랑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최민희 의원이 한 3발자국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한테 다시 악수를 청하면서 예. 근데 뉴탐사 대표가 누구예요? 강진구 기자죠? 그러더니 예 맞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묻고 가더라고요. 그게 뭐야? 제가 볼 땐 또 김민석 총리를 위해서 뉴탐사 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건가? 이게 강진구 기자가 건국대 출신이었다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근데 그런 아, 좀 놀림이 참 좀 이상한 질문을 하고 가세요. 근데 처음에는 제 악수도 안 받으려고 하셨어요. 근데 보통 최고위원 출마자나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깍듯하거든요. 특히 평소보다 더 깍듯해요. 그냥 또 왜냐하면 당연히 맞죠. 자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깜짝 놀랐네. 너무 학교까지. 희하더라고요. 최민희 의원 제가 이제 제 방송에도 한 2번 모셔가지고 모셔서 그랬었는데 어머, 옛날에 예. 그 국회의원 되기 전인 것 같은데 최근에
그랬는데 저는 저거 보면서 저거는 좀 트럼프식 아닙니까? 아, 그렇잖아요. 너 어디 기자야? 어디 뭐 출신이야? 이거 트럼프가 이게 막 이렇게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학교를 왜 물어봐? 그게 도대체 왜 이러는 그거 뭐 거예요? 검색하면 나오는 건데 아무튼 근데 네. 모르겠어요. 이렇게 학연 지연을 묻는 논리는 무논리입니다. 무논리. 네. 그런 논리면 저도 대구면은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우리 지인 중에 대구에 서울대 사학과 나왔는데 예. 저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저를 또 비난한다고 연결합니다. 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정치인의 좋은 네.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거는 뭐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많은 이제 시민들이 보고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고 이제 일단 해명을 하시니까 그건 전해드리고요. 다만 정말 관련이 없는가? 시민들은 좀 의아해하는 지점들이 좀 있어요. 여기 화면 보시죠. 이게 2019년 이제 신천지 관련 행사인데 정확하게는 이제 마포구 지역 행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마포에 무슨 길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뭐 한국의 뭐 노벨길 뭐 이렇게 뭐 명명을 했대요. 근데 이게 행사를 주최한 곳이 한국근의회 회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희자 씨인데 신천지에 상당히 뭐 이분 거의 뭐 대표급으로 활동하는 분이에요. 근데 악수를 하는 그 폼이 굳이 저렇게까지 허리를 굽혀서 그리고 제가 이 강연 영상이 있거든요. 이게 제이컴퍼니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를 해서 이 그 영상을 봤어요. 네. 봤는데 영상을 딱 그 분위기를 보면 이거 딱 느낌이 와요. 이 동원된 이게 시민들이 여기 이게 와 있는 시민들이 일반 시민이 아니구나. 네. 약간 그 종교색이 많이 보이는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딱 보면 알아요. 느낌이 와요. 근데 거기서 정청래 전 대표가 연설을 하면서 그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띄워주는 연설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연설의 내용이 이건 이제 신천지 핵심 관계자의 설명인데 기자님 제가 연설을 이렇게 딱 들어보는데요. 이거는 정청래 전 대표가 여기 모이신 분들이 신천지 교인인 걸 알고 하는 연설 같네요. 왜냐하면 그 문장 하나하나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신천지 교인들을 고려해서 쓰는 단어들이 있대요.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보도를 할게요. 근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선택해서 쓰시는 것들이 좀 읽혀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 봤는데 거기서 저는 자연스럽게 정청래 전 대표가 발언하는 걸 보면서 저거 신천지 행사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신천지 쓰는 키워드들이 단어가 있나 있어요. 보네요. 네, 신천지를 이렇게 상징하는 키워드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하신다. 정청래 전 대표가 그 딱 짚으시더라고요. 뭐 근데 정확한 건 정말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뭐 그것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호남일보 이분 김덕천 회장을 모르는 사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뉴탐사 보도입니다. 뉴탐사에서 이걸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정청래 전 대표가 앉아 있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이성윤 의원이 있고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그 옆에 있죠. 약간 이제 옆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김덕천이 깍듯하게 눈을 맞추죠.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세요. 정청래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죠? 왼쪽에 정청래 전 대표의 왼쪽에 이성윤 의원이 있고 오른쪽에는 권양엽 의원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마포갑 지역위원장인 이지은 씨가 앉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이제 사진 위로 올라가면 김덕천과 눈이 마주쳤죠. 아까 보셨죠? 정청래 전 대표가 김덕천 씨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권양엽 의원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이분들이 대화도 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요. 김덕천을 발견하고. 그죠? 이 권양엽 의원이 갑자기 화장실 가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권양엽 의원이 일어나자마자 정청래 전 대표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손으로 툭툭툭 의자를 가리키면서 이리로 앉으세요 라고. 사람들은 눈엔 안 보이죠.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카메라에 잡혔고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권양엽 전 의원이 살짝 옆으로 비끼고 그죠? 그리고 이지은 위원장은 앉을 데가 없어서 빠져버려요. 저 파란색 옷이 이지은 위원장입니다. 그죠? 네. 이지은 위원장이 일어나서 어딘가로 가버려요. 심지어. 그러고 나서 김덕철 씨는 정청래 전 대표 옆자리에 탁 앉고 권양엽 의원이 바로 그러니까 김덕천 전 회장 이분은 권양엽보다는 확실히 위에 있는 사람 같아요.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이 그렇죠. 권양엽 의원이 보통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지은 위원장은 정말 그냥 밑바닥 수준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막 빠져버립니다. 어딘가로 사라져줘요.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는 저렇게 손으로 툭툭툭 이게 정말 처음 보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로 보입니까? 냉정하게 이거 누가 좀 얘기하시겠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고 저는 저도 정치를 오래 하진 않지만 8년 정도 하면 네. 저런 행사 때 이제 자리 배치는 굉장히 의전상 중요하잖아요. 네. 보통 저도 상근 부대변인 뭐 대변인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럴 때는 통상 당 대표가 오게 되면 권양엽 의원 또 당직자 출신입니다. 그렇죠. 대변인. 고위 당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권양엽 의원이 아니라 이지은 대변인에게 눈치를 주면 이지은 대변인이 자리를 빠지는 게 정상인 것이지 권양엽 의원이 자리를 옆으로 하는 거는 그렇네요. 없습니다. 그렇네. 예, 그런 경우는 없고 두 번째는 당대표 전 당대표로서 개인 일정으로 가셨다는데 근데 옆에 이성윤 또 최고위원 후보가 동행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 호남일보라는 그 매체에 대한 특징은 이미 저는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저 네 분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입니다. 네. 일정을 다 맞춰서 보면 어디로 그렇죠. 뭐 서울도 아니고 저렇게 가신다는 것은 이미 정보를 확인하고 같이 네. 동의했을 것이다. 그런데 뭐 언론이기 때문에 가야 되고 뭐 알아야 되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거죠. 해명 자체가. 그러니까 네. 권양엽 의원이 자리를 옮겨줬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안 맞죠. 적어도 최소한. 권양엽 의원보다도 뭔가 더 VIP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옮겨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보통 봐야죠. 통상 그 당대표 후보가 와도 저 정도 자리를 네. 하지는 않죠. 당연히 옆에 대변인이 이렇게 당연히 자리를 비워서 가야지 의원이 자리를 이석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호남일보 저 사장이 진짜 누군지 몰랐다면 굳이 왜 일어나서 자리를 옮겨줍니까? 그렇죠. 그렇죠. 처음 봤다는데. 네, 처음 봤다는데.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처음 봤다는데 굳이 일로 와 네. 앉아 이렇게 손짓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지금 두 사람이 섞여 있지만 권양엽 의원이 일어나서 옮겼다고 하는 것도 저거 심지어 이지은 위원장도 제가 볼 때는 알기 때문에 혹은 뭐 이제 눈치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권양엽 위원장이 일어나서 자리를 옮겼다고 하는 것은 네. 알지 않고서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것과 그렇죠. 정청래 의원이 손으로 이렇게 뚝뚝 치고 앉으라고 하는 것은 예. 처음 만난 사람한테 어떻게 저래요 예의 그렇죠. 없이. 서로 아는 사이니까 말을 안 해도 일로 앉으세요 하고 그러니까요. 의자를 쳐면 바로 아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정청래 전 대표는 몰랐다. 호남일보 회장님은 그날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날 처음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날 오랜만에 만났다고 하는 건지는 제가 이거는 정말 발언의 그 기자들의 그 타이핑한 워딩은 직접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회장님은 그날 만났다는 것은 당일 현장에서 만났다는 것이죠. 약간 근데 네, 그날 독자들이 만났다. 그냥 국민이 딱 보기에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다라고 이해가 되도록 맞아요. 읽혀요. 저도 그렇게 읽혀요. 네, 그날 저거를 만났다. 누가 네. 되게 오랜만에 그날 만났다라고 이해를 할까요? 그날 처음 만난 그러니까 사이입니다라고. 저기 가로가 그날 처음 만나 이렇게도 익혀져요 저도. 그렇죠. 네. 누구든지 그렇게 읽지 않을까요? 저 네, 말의 맞습니다. 의미를. 예. 근데 그날 처음 만난 것 치고는 지금 하는 행동들이 좀 그렇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정청래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영상이 자세하게 찍혀서 분석되고 있는지까지는 몰라서 그럴 수 있겠죠. 저렇게 해명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추정을 해보는데 정청래 전 대표님 강진구 기자를 띄엄띄엄 보시면 안 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강진구 기자님께
강준 기자님의 오른팔 취재 기자 허재영도 만만치 않은 기자입니다. 정청래 대표님, 네, 다시 한번 해명하실 기회를 뭐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손으로 왜 의자 툭툭 치셨어요? 제가 한번 더 기회가 되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만난 사이 같지 않습니다. 저는 네,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모르는 사이라고 저는 아닌 예. 것 같은데 이렇게 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의 심정입니다. 예. 다만 뭐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청래 전 대표와 신천지가 뭐 유착돼 있다 이걸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질문은 그냥 이겁니다. 첫 번째, 왜 호남일보 강연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거기 가셨냐? 두 번째, 정말 처음 보는 사이시냐? 그렇다면 의자 툭툭 그건 왜 하셨냐? 그냥 그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질서 있고 합리적으로 해명을 하시면 납득을 국민들이 할 거고요. 안 되면 자꾸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에 송영길 전 대표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SNS도 쓰셨고 유튜버들과의 어떤 간담회,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홍준표 전 시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내가 사실은 2022년 그때 국민 경선 때 윤석열 덮고 싶어서 대거 한 11만 명 정도 가입시켰어.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직접 들었다고 홍준표 전 시장이 밝혔고 이 이야기를 들은 송영길 전 대표가 역시 SNS에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의심은 했지만 그러니까요. 그렇죠? 홍준표 전 시장이 직접 들은 이야기를 또 전하니까 또 파장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뭐 예상은 되었던 일이에요. 화면 띄워주시죠. 이거 2021년 기사입니다. 그때 당시 국힘당이 이제 대통령 경선을 해야 되는데 홍준표, 윤석열 이제 두 사람의 이제 경선으로 사실상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그 경선이 치러지기 3개월 전에 2021년 9월 달입니다. 갑자기 당원 당규가 바뀌어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3개월 이상 당비 1,000원을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국힘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투표권을 주는 책임당원이 되는데 이걸 갑자기 바꿔가지고 갑자기 이제 당원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1년 안에 당비 한 번만 냈으면 다 투표할 수 있게 자격을 부여하는 걸로 바꿔요.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이준석 대표 시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이 당선이 됐죠. 이거 뭐 다 아는 건데 이때 표심을 살펴보니까 저도 이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를 하고 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저 글을 쓰고 나서 살펴보니까 이때 당원 투표랑 여론조사 투표랑 달랐더라고요. 보니까 홍준표는 여론조사에서 앞섰어요 이때. 그러니까 일반 민심에서는. 네. 근데 그죠 홍 의원이 48%를 받고 윤석열은 그죠 그 밑에 받았는데 국민 여론조사는 그런데 당원 여론조사, 당원 선거인단 득표수에서는 윤석열이 홍준표를 47대 41로 이겨서 그래가지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는 홍준표가 이겼지만 당원 투표로 홍준표가 떨어지고 윤석열이 당선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언론들은 이제 그냥 이런 정도로만 그냥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송영길 후배 조심해. 나도 당했어. 당신들도 일반 여론조사 지금 해보면은 김민석이 앞서는 걸로 나오지. 조심해. 뒤집어질 수 있어. 네. 적극 투표층이 저렇게 신천지가 작정하고 하면은 니네 투표율 50% 만약에 미만 나오잖아. 일반 당원들 표심 다 뒤집을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송 대표. 이렇게 충고를 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네, 맞습니다. 저는 조금 또 달리 이색적으로 해석하면 제가 홍준표 네. 시장하고 대구시장 후보 경선 싸웠잖아요. 맞아. 우리 잘 모르셨죠, 모르죠. 여러분. 대구시장 후보도. 몇 년도에 출마하셨죠, 대구시장 제가 후보로? 2022년 저 대선 0.7% 아깝게 지고 나서 굉장히 힘들 때
예, 굉장히 제일 힘들 때 제가 대구시장 후보로 홍준표 시장과 싸웠는데요. 이분은 대통령의 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선입니다. 이분은 명확합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한다. 그래서 저기 당했잖아요. 저게 신천지의 이만의 허위라고 하면 무시할 텐데 이분이 대구시장이 되고 나서 우리 그때 코로나 때 힘들었잖아요. 저도 엄청나게 문제제기했는데 2022년하고 2023년에 코로나 전국 저 신천지 수료식을 스타디움 그 당시 스타디움에 5천만 원 1억씩 해서 대관해 줍니다. 아하. 그러니 홍준표 입장에서는 신천지의 힘을 활용하려고 하다가 또 두 번 당한 거예요, 지금. 예, 그냥 반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네. 어쨌든 홍준표에게 뭔가 이렇게 털어놨을 때는 서로 관계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정치적인 것과 예. 종교가 굉장히 무료면 힘들다는 거죠, 저게.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저 때의 투표 결과가 너무 의외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낙연 그 후보가 그 경선 시절에 그렇게 갑자기 수도권에서 확 치고 뒤집어졌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그런 맥락 속에 있다. 이거잖아요, 이게 핵심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네, 그 사건, 이거 아직도 이거 미스테리한 사건인데 이건 당시 김어준 씨조차도 야 이거 맞아요. 이상하다. 뉴스 다스베이단가 거기서 이건 신천지가 의심스럽다라고까지 본인이 분석했었어요. 그렇죠. 김어준 씨 같은 분도. 그때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대구만 좀 보수 이렇게 좀 이념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표의 방향성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 안에 같이. 그러면 대부분 보시면 지역별로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50대 50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3차 때 28로 뚝 떨어져 버려요. 서울 네. 경기권에 이제 선거인단. 처음에 그 현장에 혹시 잘못 발표했나 싶어서 확인했다니까 사회자도 이게 심각했다. 그 당시로 보면 특이하잖아요. 경기 마지막 서울권 네. 28대 62.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뭐 1인 1표 뭐 이렇게 이게 완전 1인 1표라기보다 이때 이제 뭐 대의원 하고 선거인단을 뽑았습니다. 선거인단 여론 국민들에서.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그나마 저런 일이 벌어져도 뭐가 이렇게 좀 선거 결과를 완전 뒤집진 못했지만 어쨌든 3차 선거인단 경기 서울에서 저런 표심이 나왔다라는 거는 대단히 이상했고 특히 경기권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시 그렇죠. 후보가 그죠 경기지사 그러니까요. 저기서 저렇게 나왔다는 게 선거 열일반 당원들에서는 59, 51%가 나왔는데 거의 60인데. 선거인단에서만 28%가 저렇게 나왔다. 네. 저건 누가 봐도 그래서 분석을 그 겨우겨우 해서 하는 게 뭐 그나마 얘기했던 게 어떤 얘기하냐면 대장동의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전에도 예. 대장동 이슈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예. 일반 그 국민들은 59점 몇 프로 거의 60%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선거인단만 저렇게 오히려 뒤집혔다는 게 선거인단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저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저도 그때 네. 놀라셨죠. 저도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제가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뭐야 이거 깜짝 그렇죠. 놀래가지고. 여유 있게 보다가 네, 그래서 야 그나마 50% 넘어서 천만 다행이네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이제 개신교 내에 그 이단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단하고 싸우는 분들이 계셔서 몇 군데 계셔서 다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혹시 신천지가 그 민주당 안에 들어온 게 아닌지 한번 봐라. 제가 다 연락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분들이 한두 달 뒤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한 달쯤 예. 뒤에. 근데 다들 뭐라 그러냐면 이게 심증은 분명히 가는데 물증이 물증. 없다. 예, 그렇죠. 물증이 없어서 이걸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저걸 보면서 답답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상황으로 흘러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랄까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이걸 진상조사를 하더라도 밝혀낼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 신천지 아닙니다 이래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네, 당에서 힘들죠. 전화를 해. 당원들 150만 명에게 진짜 다 전화를 해서 어떤 종교십니까 물어본다고 쳐. 저 신천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지금 한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는 당대표 선거 마치고 나서 네. 좀 이제 이중 당직 같은 경우서 법으로 좀 이제 국민의힘이들에게 좀 이제 우리 금융 같은 경우에도 다 네. 정보, 개인정보 공유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만 소팅만 해버리면 다 동일한 거는 떠버리면 그 계도 기간을 좀 줘서 왜냐면 이중 당직 자체가 불법이기고 네. 네. 그리고 당원이 한 명만 당원이지 이거 네 군데 다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당원 투표를 통해서 왜곡시켜 버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좀 지혜를 모을 필요도 있겠다. 진짜. 그리고 저는 1인 1표제는 반드시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특정 종교단체뿐만이 아니고도 뭐 조국혁신당 그리고 새미래민주당인가? 네, 그런 당원들이 지금 여전히 이중당적으로 민주당에 굉장히 많이 오래 있을 것 같고 그걸 이 대의원제를 뭐 보강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이 보완을 좀 해야지 이게 이런 상태로 1인 1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고 특히 정청래 전 대표가 이상하게 집착할 정도로 1인 1표제를 막 강행을 부결됐는데도 또 중앙위에 안건으로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도 조심해야 돼, 니네. 네. 니네 얼마 전에 1인 1표를 바꿨지. 국힘당도 선거 앞두고 1인 1표 바꿨다가 이렇게 됐어. 네? 저는 이제 죄송한데 저는 이제 1인 1표를 계속적으로 주장하잖아요. 다 주장하고 저도 주장하는데 말씀하신 보완을 하고 문제점을 얘기하면 왜 1인 1표 반대하냐고 계속 공격해요. 네, 네, 네. 그 지금 1인 1표 하잖아요. 1인 1표 지금 선호 투표 하잖아요. 선호 투표제 한다고 해서 1인 1표 안 하잖아요. 1인 1표 하는데 우리가 경선할 때 여성 30%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배려고 보완이잖아요. 네, 네. 근데 너는 왜 1인 1표 반대 안 하는데 유독 예, 계속적으로 그쪽에서는 1인 1표 왜 반대하냐. 내가 안 되면 1인 1표 원복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정치학에서도 저도 좀 하도 그래서 관심 있어 좀 들여다봤더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1인 1표가 당이 가지고 당에서 1인 1표를 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에 맞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온 전체 선거,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에서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는 네. 내가 선택을 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1인 1표제가 맞지만 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결사체잖아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1인 1표제를 주장하는 것은 이건 어찌 보면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찌 보면 타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위원장님 뭐 네. 대구시지만 이 경상도하고 영남하고 호남의 어떤 그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험지에서 정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에게 뭔가 이 1인 1표가 아닌 뭔가 네. 더 해주는 거는 이거는 어찌 보면 그게 더 민주주의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저는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나 뭐 기회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보면 극단적으로요. 만약에 김구 국무총리 대구시장 후보 나왔잖아요. 우리가 권리당원이 15,000명이다. 1인 1표에서 경선으로 해버리면 신천지가 아니라 특정한 세력이 한 10,000명만 가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더라도 경선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인 1표를 넘어서 1인 1표 당원의 어떤 의무나 실질적인 당원인지 네. 그리고 교육도 하고 이런 건 필수입니다. 필수.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개별 민주당원들, 민주시민들은 당연히 이제 뭐 합리적인 투표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사실 내란 국면을 지금 이제 막 벗어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란 수습도 안 됐고 우리 정치적 그 어떤 이제 민주주의 성숙도가 우리가 굉장히 높은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였던 맞아요. 거는 예. 윤석열을 겪어보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체험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개별 민주당원들이 다 막 의심스럽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에 나서는 집단은 엄연히 우리 사회가 함께 숨쉬고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이 1인 1표는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지 1인 1표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주장은 당연히 아니다라는 점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민주주의 당연히 계속 발전해야죠. 예, 정말 안타까운 우려를 계속 하게 돼서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뭐 이 신천지 관련 취재는 이제 저도 들어왔거든요.
뭐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이제 진짜 많은데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더 꺼낼 수가 없고요. 요런 정도만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충청권 이제 경선 시작되잖아요, 투표. 네. 예. 신천지 일당들 분명히 이 방송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전 경고하겠습니다. 예. 마띠아 장땡땡 씨 전화 돌리거나 지시사항 내리면 누군가가 반드시 녹취하고 캡처 떠서 저한테 제보 줄 겁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근데 네. 그 근거 안 되면 기자 사퇴하셔야 돼요. 아니 마띠아 장땡땡 씨가 누군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분들은 알 텐데 네. 저는 누구라고 지칭 안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띠아 장땡땡 씨. 야, 네. 제가 볼 때 이 허 기자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취재가 엄청나게 됐다는 얘기인데. 가만히 계세요. 다 조금이라도 행동하면 제가 바로 합수단에 당신 정보 넘겨서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네. 아니 제가 멈추세요.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그래도 신천지 얘기한다고 하니까 네. 신천지하고 오랫동안 싸우는 그 이단 연구소 소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하고 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소장님 지금 상황과 분위기는 어때 했더니 그런 정치적인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도 제보가 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러시더라고. 근데 그 내용을 지금 내가 허 기자님한테 와서 여기서 들어야 된다니까 야 이게 참 네, 방송 끝나고 셉니다. 실명 알려드릴게요. 네, 방송 끝나고. 듣고 퇴근하겠습니다. 저는. 자, 유시민 씨 때문에 또 한 주간 굉장히 우리가 좀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는데 건너뛰려다가 이거 하나만 좀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좀 더 네.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좀 밝혔네요. 누가 당대표가 돼도 그 사람 대통령 부하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지금 그랬어요? 부하라고? 맞아요.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어요. 정청래 씨가 자꾸 이렇게 부하가 되려고 하는 지금 우려스러우신가? 최민희 의원 비유로 하면 저분은 서울대는 아닌가 보네요. 네. 아니 정말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얘기하는 분이 정청래 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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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전 이사장님, 정청래 씨가 싫으세요? 그것보다 약간 개인적으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약간의 인간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자 우리 양희삼 목사님. 네. 갈수록 유시민 씨의 좀 짜증이 좀 깊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이게 논평이라기보단 짜증, 예? 그냥 짜증 말고 또 적당한 좀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독설? 이 독설도 논평의 일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독설도 어떤 팩트에 기반한 진짜 과감한 진짜 지적이면 그것도 독설이라고 포장을 해줄 텐데 심지어 팩트도 아닌 것들이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유시민 씨의 네. 논평에. 그래서 이걸 독설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과하고 저는 그냥 짜증이라는 단어가 그냥 그렇죠. 언뜻 떠오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때 보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요 생각보다 거창한 담론이나 이런 걸로 움직일 것 같아도 생각보다 그냥 유시민도 한 사람의 사람이고 그리고 자잘한 거 작은 걸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는 네. 대통령이 자기한테 전화로 좀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 주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쁜 것 같아. 기분이 많이 나쁘신 네. 거네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뭐 특별히 좀 짚히시는 지점이 있나요? 아니 본인이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 뭐 매부쇼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저는 요즘 이제 직접은 안 봅니다. 짜증 나가지고 직접은 안 보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처음에는 뭐 그 조국 장관 임명할 때 전화 한번 받았다 했는데 네. 또 말이 바뀌어가지고 뭐 간간히 연락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유시민 씨는 대통령이 자기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유 작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 주네? 그래서 저는 그거가 아닌가. 근데 결국은 그건 뭐냐면 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보다 위에 있다 혹은 그러니까 예. 뭐 위아래는 없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만 대통령을 존중한다면 네. 자기한테 안 물어본다고 해서 그걸 저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누구처럼 저 운동권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서울대도 못 나온 인간인데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통령을 평소에 무시하고 또는 자기 아래로 보던 그런 태도가 이제 좀 이렇게 확 드러난 게 아닐까? 자, 우리 서재현 예, 예. 대변인님, 김민석 총리님의 비서셨죠, 원래? 예, 맞습니다. 네. 혹시 진짜 김민석 전 총리님이랑 유시민 씨랑 사이가 진짜 안 좋습니까? 아니 뭐 왜 그런 거예요? 사이는 안 좋은 건 아닌데요. 유시민 이제 선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배가 후배를 또 때로 좀 이제 너무 좀 품어줄다기보다는 좀 더 그렇게 이해도 해야 되는데 사실과 다르게 자꾸 이제 오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파 수장이라는 이야기도 사실 공소 취소 모임도 그게 수장은 김민석 총리라고 이야기 그러니까요. 믿고 있더라고요. 아, 좀 죄송해요. 김민석 총리가 그럴 능력이 안 돼요. 막 100명의 국회의원들을 야 모여 흩어져 할 상황은 아니고 총리 역할하기도 바빴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저는 공격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 있는데 팩트가 완전 달라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개파의 수장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데 저는 개파의 수장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민주당에 배출한 민주당의 대통령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더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모두의 대통령이 되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역할에 따라서. 그래서 보수 정말 좀 이념에 완전히 반대되고 본인을 그렇게 능력적으로 비난하던 인사들까지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대통령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존중하고 하지만 민주당 사람들만 쓰면 저도 좋죠 사실은. 그러나 그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데 유시민 작가께서는 그것을 조금 이해를 못 하신다. 네. 예, 안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유시민 작가가 쭉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뭐 무슨 네. 뭐 필패한다, 뭐 심지어 필연적인 필패. 예, 뭐 저주하듯이 막 이렇게 네. 하는 발언도 있고 여러 가지 발언이 있지만 좀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마음, 네. 그러니까 빙의까지는 아니어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발언을 가장 불쾌한다고 해야 할까? 그건 아닌데 더 그러실까, 억울해하실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네. 뭐 그 곁다리에 마키아벨리를 끌고 오면서 뭐 자기는 칭찬받고 욕은 뭐 참모들이 다 받게 한다. 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정말 저는 본인이 짜증이 났어요. 그 진짜. 얘기 듣고. 사실이 아니에요, 진짜. 예. 그러니까요. 본인이 앞장서서 기자회견을 몇 번을 했습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사실은 이런 복잡한 고민이 있고요. 아니 본인이 나서서 다 설명했는데 뭘 그러니까요. 참모들을 시켜요? 어제 넘버를 부동산 정책도 그러니까요. 사상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역사상 사상 최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예, 직접 나서서 생각해보니. 예. 예. 아니 진짜 이런 대통령이 어디 없어요. 있었습니까? 예, 아 그리고 본인이 이제 내가 지금 화딱지가 나는데 짜증나요. 본인이 뭐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고 했던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문재인 대통령 맞네요. 아니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어용지식인 하더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본인이 진짜로 너무 우리가 그러니까 문재인 하면 우유부단의 상징이었잖아요. 어찌 보면 너무 그런 게 답답하고 고구마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한테는 그런 말은 안 하면서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다 국민들이 보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나서가지고 어떨 때는 X에 글을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 유시민 씨, 유시민 선생님, 네, 저 아시죠? 네. 제가 요 말씀 드릴게요. 혹시 이철희 전 정무수석에게 전화해 보셨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언론개혁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 이철희 전 정무수석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죠. 이철희 전 수석이 송영길 대표 시절인데 언론개혁법을 민주당에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지금 통과시킨 이미 그 법들 있잖아요. 그거 하는 순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라고 자기가 말하겠다고 중도층 배려해야 된다. 언론개혁 안 된다. 그게 뭐야? 다음 정권의 과제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유시민 씨, 이철희 전 정무수석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이철희 전 수석에게도 유시민 씨가 똑같이 짜증을 부려왔다면 제가 한결같다고 이해를 해드릴 텐데 글쎄요, 문재인 정부의 어용지식인을 자청했기 때문에 그건 또 한마디도 이건 제가 직접 취재를 했기 때문에 알고 네, 있는 맞습니다. 겁니다. 제가 그냥 네.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이철희 전 수석이 언론개혁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중도층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권 재창출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송영길 전 대표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몇몇
이제 그 의원들에게 이거를 좀 털어놓으셨어요. 예.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지? 그래서 그 작전 회의까지 한 의원들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 취재가 완료된 거고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비서실장한테도 제가 또 들은 얘기까지 다 크루 체크가 완료된 겁니다. 그 보니까 또 그 얘기 했다고 하네요. 대통령이 위험한 길을 가고 있고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 정치 구도를 말할 때 국민들이 진보 30, 보수 30, 그리고 중도 40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진보는 30이 맞는데 중도하고 보수는 바뀐 것 같아요. 보수가 40이야.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난번 내란 이후에도 김문수가 내란당의 후보가 돼서 41%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30이 아니야. 적어도 40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뭘 하시냐? 이런 구도로는 정말 간신히 정권 유지가 되거나 정권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자칫하면 정권 교체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 말씀하셨잖아요. 구조적 다수.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적어도 이 보수가 40이 아니라 중도가 30이 되거나 네. 그래서 진보가 40이 되게 하는 네. 그런 구조적으로 다수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실은 그래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어떤 당이 정권을 잡아야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는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민주진영의 후보가 지금 그 정권을 잡아야만 그 이해찬 총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진보 정권 30년 가야 된다고 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게 동의가 됩니다. 실제로 그게 현실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그런 구도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대통령이 중도 확장을 해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민주진영에 있는 분이라면 이거를 응원하고 지지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난 저주 같아. 왜 이렇게까지 굳이 못되게 마음을 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보면 이제는 본인이 네. 실패할 거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꿰어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분은 이제 실패를 위해 뛰셔야 될까? 그렇죠. 실패를 위해 고사를 지내겠지. 근데 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아오셨고 사실 진보 진영의 네. 대표는 아니더라도 빅 스피커인데 네. 이렇게 조금 요즘에 보면 안타까운 게 막 종편에서 이렇게 주제로 갈라치기용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게 너무 소비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이 뭔가 도대체. 그러니까 진보 세력 안에도 엘리트 중심의 세력들. 예를 들면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시민 활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우리 그 길에 나와가지고 집회를 참석을 해보거나 이러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소위 말하는 엘리트 중심의 진보 세력들이 있고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시민사회 활동부터 시작을 네.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그 어떤 현실을 바탕으로 둔 진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실용적 진보주의, 실용진보라고 해야 되나요? 실용적 진보주의가 이게 이 시대를 타고 바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엘리트 진보주의에서 실용적 진보주의로 지금 이재명 네. 대통령을 통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와중에 일어나고 있는 권력 구도 뭔가 바뀌고 있으니까 네, 진보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 짜증이 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좀 솔직히 분석을 하는 평론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우리 양희삼 목사님이 본질을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내면에. 네, 물론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러겠죠. 유시민 씨는. 네. 자, 우리 양희삼 목사님 너무 이렇게 너무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양희삼 목사님의 평론 사실 저희 정치뉴스 탐사 시간은 처음 모셨지만 원래 양희삼 TV 운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또 논평 방송하시면서 또 진보 기독인들과 대화 많이 해오셨죠? 네. 네, 양희삼 TV 오랜만에 좀 홍보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양희삼 TV 요즘 형편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목사님. 이게 옳은 소리 할수록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그거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제가 몇 가지 이제 그 개인적인 상황도 좀 있고. 예.
제가 최근에 이제 목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목 디스크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게 뭐랄까 다른 병이 발병이 됐어요. 발견이 됐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추에 목뼈 뒤에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가 굳어져서 뼈가 된대요. 그러면은 목이 안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게는 신경이 다 있어가지고 그게 뭐죠? 그 전신마비가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병, 그러니까 시한폭탄을 지금 어찌 보면 안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버렸는데 뭐야?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 이제 실은 이 지금 제 채널이 후원자가 막 빠지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뭐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예. 그랬어요. 근데 왜 언제였냐면 1차적으로 제가 당대표 선거 있을 때 나는 아무리 봐도 정청래 후보보다는 박찬대 후보가 맞는 것 같다. 왜 대통령하고 같이 원내대표 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맞췄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약간 난 믿업지 못한 구석이 좀 있다. 그랬더니 네. 그때 난 진짜 사람들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하고 같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방송하고 이러던 분이 우수수 빠져나가지고 후원도 막 끊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래서 생각해봤어.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마음에 없는 얘기 또 혹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밀고 왔어. 그래서 한번 1차적으로 쭉 빠졌어요. 그런데 그러려니 했어. 최근에 아마 유시민 씨에 대한 비판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 최근에는 그냥 더 우수수 빠져가지고 예. 후원금이 월 한 3,400만 원 정도가 줄었어. 네. 아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이거 뭐지? 이랬는데 아니 나는 이게 바른 소리 하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깨달은 걸 옳은 걸 하려고 하는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노선을 바꿔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어 가지고 예 네. 제가 자 우리 민주진보 기독인 여러분, 네. 양이삼 TV 보시면서 매주 일요일에 예배도 하시죠? 네, 그럼요. 네, 온라인 예배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민주진영의 올바른 목소리 내신 대가를 좀 힘들게 지금 치르고 계신 것 같은데 양이삼 목사님이 계속 좋은 논평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어가실 수 있도록 네. 일단 양이삼 TV 구독부터 좀 해주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네. 어딘가에 다른 곳 더 후원하고 싶었는데 어디 없나? 나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주식도 많이 올라가서 뭐 이렇게 조금 돈 좀 쓰시고 싶은 분들은 양이삼 TV와 함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어쩌다 허재영 기자 같은 친구 만나가지고 또 그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것 같아요. 죄송한 제가 좀 제가 끄어등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원래 항상 마이너의 길을 왔어요. 그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 제가 총신대 졸업하고 총신대 신대원에 네. 그리고 공군 군목 출신에 네. 제가 맘만 먹으면 뭐 몇천 명 되는 교회 가서 담임 목사 하고 살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게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서 교계 그래서 엘리트셨죠. 네, 제가 이렇게 하고 저는 엘리트주의자가 아닙니다. 예, 저는 엘리트라고 교계에서 엘리트라고 보일지는 모르지만 엘리트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네. 항상 그 길을 걸어왔고 옳은 길을 걸어와서 어찌 보면 또 많은 시민분들이 지지해 주셔서 저도 살고 있는 건데 최근에 좀 그러니까 또 몸까지 네. 이러니까 조금 한참 좀 의기소침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알겠습니다. 네, 우리 우리 양희삼 형제님이- 목사님, 계속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좀 일방적으로 좀 떠들다가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데일리 김상욱 주간 김상욱 시간입니다. 이거 서재현 대변인님 네. 이거 잘 모르셨죠? 이게 저희가 지난주부터 제가 하고 있는데 예. 너무 민주진영이 짜증나는 뉴스가 최근에 좀 많아서 이 방송 끝날 때만큼은 좀 힐링하는 뉴스를 좀 보내자. 근데 요즘 보면 근데 김상욱 시장 소식 때문에 더 안 좋을 텐데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요. 좋은 소식인가요? 김상욱 시장 일 잘하는 거 보고 있으면 예. 예전에 리틀 이재명 성남시장이 떠올라요. 예. 10년 전에. 근데 15년 전에. 업무 보고 할 때 공무원들 맞아. 태도 보고 막 짜증 나던데 저는. 근데 또 그걸 또 또- 화끈하게 또 행정으로 또 개선했으니까. 밟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김상욱 시장 보고 있으면 대단합니다. 15년 전에 이재명도 떠오르고 막 속이 다 시원해. 네. 그래서 김상욱 시장 일 잘하는 거 알려드리면서 저희가 방송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근데 이제 제가 일상적으로 이분 소식을 전하기엔 저도 바쁘고 주간 김상욱이 중앙 김상욱. 한 주에 한 번만. 자, 김상욱 시장.
진짜 저 울산시 의회 의원들이 국힘당 다수당인데 시장님을 찾아와가지고 시장실로 찾아왔어요. 가지고 상견례를 갔는데 거기다 면전에서 관종이라고 직격을 한 겁니다. 김태호인가요? 좀 아까 화면이 좀 그런데 아무튼 예 울산시 의원인데 이분 이제 국힘당 의원이더라고요. 예, 시장님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비유하냐면 관종병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이에요, 시장님 좀 알고 계세요 하고 마치 이렇게 예 충고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태클 거는 거냐면 요즘 김상욱 의원이 본인 유튜브 그리고 또 이런 걸 하면서 국무회의 네, 막 생중계 해버리고 예, 저도 보고 또 참 그 예, 현상에 그걸 참 관종이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언론들도 문제예요. 이러면은 울산시 의원 막말 논란, 관종 지적 막말 논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제목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시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 그렇게 울산 시민들이 알기 쉽게 행정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관종이라고 몰아붙이면 이건 막말 아닙니까? 이걸 감정 싸움이다? 아니 감정은 누가 갖고 있는데요? 이분이 일방적으로 김상욱 시장에게 일방적으로 감정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예? 김상욱 시장이, 예?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거 아닙니까? 언론들도 이렇게 보도하면 안 돼요. 울산 KBS. 그렇죠. 시민들은 관종이 되길 원하죠. 그렇게 관종 안 네. 하고 폐쇄적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인사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고 우리가 그게 굉장히 더 싫어합니다. 관종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관종을. 서재원 네. 대변인님. 우리 이제 비슷한 세대잖아요. 네. 그런 40대.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관종을 비난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막 어그로 끌면서 막 자기 콘텐츠가 아닌데 막 주목받고 싶어서 막 오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관종이라고 지적은 하는 건 맞아요. 맞죠. 예. 그런데 그거 말고 자기 콘텐츠를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을 우리가 관종이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관종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쓰지 않아요. 김상욱 시장은 그냥 투명한 일 잘하는 겁니다. 그냥. 중개했을 뿐입니다. 김상욱이 막 오버해가면서 뭐 이랬습니까? 예? 이건 정말 그래서 KBS 울산 이러면 안 됩니다. 저 KBS 울산 지켜보고 있어요. 저 여기에 구성원들의 면면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KBS 울산의 이 제목 뽑는 거 수상합니다. 저 당신들 언론계에서 다 소문 나 있거든요. 어떤 경력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KBS 울산 예,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저희 언론 예, 중앙 언론 기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짚어드리고요. 후속 보도입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울산 문수 경기장 이게 예, 파란색이 원래 이제 울산 구단의 상징인데 이걸 좌석을 빨간색으로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세금을 들여서. 아, 왜 굳이? 그러고 나서 도망갔어요. 아, 왜 굳이? 예, 전 울산시장도 이제 예, 답이 없고 예, 시설공단 이사장도 사표 내버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거를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근데 후속 보도인데 제가 이 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네, 전화를 했는데 아무리 이게 저희가 좀 물어봐도 답변을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런 사건이 하나 또 터졌어요. 울산 시설공 역시 관리공단이 이제 관리 주체인데 문수 컨벤션 웨딩홀이 여기가 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는데 여기가 갑자기 뭐가 이렇게 좀 운영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이미 신혼부부들이 결혼식 치러야 되는데 세상에. 이게 일괄적으로 취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세상에. 어떡해. 그래가지고 여기 신혼부부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전임 시장도 그렇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울산 시설관리공단 문수 월드컵 컨벤션 웨딩홀 우리가 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이분이 일을 잘 못하시는 바람에 시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난리 입고 났습니다. 울산에서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분주하게 지금 김상욱 시장이 지금 이번 주에 가서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지금 막 난리가 났거든요. 이 기사를 좀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공단 측은 뭐 축구장 스카이박스 임대 문제 등에 대한 협의가 늦어지면서 문수 컨벤션 웨딩홀 입찰도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어쩌고저쩌고 뭔가 핑계를 대고 있나 봐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개판으로 해가지고 김상욱 시장이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처리를 하려고 좀 난리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김상욱 시장이 여기 울산시설관리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근데 공무원 누구도 이걸 답변을 여전히 또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가 한 장 반짜리. 그렇습니다. 벌써 쇼츠 보셨군요. 맞습니다. 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를 좀 했고요. 이어서 제가 그 문제에 도망간 울산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최초로 통화를 했습니다. 오. 네,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후속 보도 전해드립니다. 이사장님은 오늘 또 안 오셨나요? 출근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미리 시설관리공단 현황도 현황이지만은 각 사업별로 시설별로 문제나 또 조직의 문제나 운영의 문제도 좀 정리해서 자료를 미리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자료 안에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시설 개요만 있고 현황 문제에 대한 부분 자료는 아직 준비 안 하신 거죠? 오늘 회의 전에 사전에 좀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안 주신 것 같아서 요 주장이 단 거죠? 고민이 두 장밖에 없어요? 우선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시민들이 선택한 울산광역 시장입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은 시민들의 삶에 가장 직결돼서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성과 주의할 점, 해야 될 것들, 지시사항들에 대해서 따라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따라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사장님이 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공단에서 다 같이 그래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회의 전에 분명히 시설관리공단 자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고민사항을 담고 해결책을 담아서 오늘 얘기를 나누자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무시당한 느낌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감추고 안 알리고 있다가 뒤늦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역할이 아니라 먼저 말씀 주시는 게 역할입니다. 어떻게 시민들께서 예식장 예약을 했다가 취소당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도 공단에서는 우리는 말했는데요 에서 멈추고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생각입니다.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뭐, 이번에 사표 내신 것 때문에, 혹시 뭐, 어떤 이유 때문이신지 좀 설명 좀 여쭙고자 전화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새로 당선되신 시장님이 예. 보통 우리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전임에서 임명한 예. 막 버티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예. 근데 시장님께서는 사표를 반려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오히려 김상욱 시장님은 김교육 이사장님께서 사표 내시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아니요, 알고 저한테는 있는데. 그런 한 번도 연락 온 적 없습니다. 아, 따로 연락을 안 연락 온 적 오셨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 보도가 조금 일부 뭐 좀 나왔는데 못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저는 요즘 언론하고 그러시군요. 안 보고 있고. 예. 그러면 실례지만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울산 문수경기장 그 의자 바꾼 거랑 그 색칠한 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건 시청하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좀 책임 소재 때문에 좀 부담 느끼셔서 사퇴하시는 건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책 방향이 맞는 분하고 빨리 예. 이야기해가지고 예. 제가 업무 보고 해보고 업무 네. 보고 자리에서 네. 느꼈던 바입니다. 예. 김상욱 시장께는 따로 그러면 사표 내시기 전에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상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 시장님이 하고 정책 방향이 맞는 사람이 예. 없다 싶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뭐 실례지만 그러면 시장님께는 어떤 부분이 안 맞다고 좀 보고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제가하고 시장님하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 자꾸 그쪽으로 유도하시는데. 예, 죄송합니다. 네. 예. 그런 질문을 자꾸 저는 예, 있는 그대로 예. 이제 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고 사람이 바뀌었고 예. 당에서도 뜻이 다르고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예. 그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반론을 좀 들어야 돼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이사장님, 그러면, 네, 이제 통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아니 뭐 당이 바뀌어도 일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하시든지 하셔야죠. 이게 뭐 국민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지 뭔가 당을 보고 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울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안 그렇습니까? 대구시장 후보까지 하셨던 우리 그렇죠. 서재원 진짜 후보님.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예. 그런 논리면 저는 대구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사실은. 예. 그리고 보면 무능력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그래서 저는 떠나시는 건 맞지만 떠나시기 전에 책임을 좀 져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건 수사 영역이라면 수사를 좀 빨리 할 거 해야 될 것 같고 참 김상국 시장님이 참 외롭겠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제 주변에도 울산의 주변에 또 청년도 있고 선배님도 있고 또 유능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이 좀 뭐 전화가 안 오더라도 진짜 울산 시장님을 위해서 본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울산 시장님께 또 역할을 좀 해서 좀 외롭지 않고 좀 이런 역할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제 남은 3년 4년 또 기간이 있으니까 좀 김상국 울산 시장님이 힘내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파이팅 또 외쳐봅니다. 네. 자, 우리 서재헌 대구시당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님의 강력한 응원이었는데요. 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실 이분이 사실 예. 저희가 이제 뉴탐사에서 모시긴 했는데 이분이 사실 어떤 배경으로 정치를 시작하셨고 그간 어떤 분들과 함께 정치적 어떤 성장의 길을 걸어오셨는지 우리가 정치 뉴탐사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어요. 시간 관계상. 그런데 저희 정치파출소에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서재헌 전 민주당 대변인 이분을 이제 우리 선배님을 모시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재헌 저 얼굴도 좀 반듯한 사람. 저 종편에서 어딘가에서 봤는데 왜 갑자기 뉴탐사에 뉴스공장 출연을 포기하셨나? 왜 뉴탐사에 갑자기 나타나셨나? 출연을 결심하셨나? 궁금하시죠? 네, 저희가 굉장히 1시간 동안 1시간 넘게 또 정치파출소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우리 서재헌 후보요,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출마를 했는데 출사표를 어제 던지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거 영상 짧게 보시고 말씀 마무리 네. 좀 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며 한 가지를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대구는 변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 변화의 열망을 끝까지 하나로 모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이기는 대구시당을 만들기 위해 대구시당 위원장에 출마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신 시민들, 끝까지 함께 뛰어준 당원들, 그리고 김부겸 후보와 민주당을 선택해 주신 58만 6,927분의 대구 시민, 그분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가 된다면 대구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배는 끝이 아닙니다. 다음 승리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흩어진 힘을 모으겠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겠습니다. 식어버린 희망에 다시 불을 붙이겠습니다. 연결은 구호가 아닌 변화를 만드는 힘입니다. 대구 민주당을 다시 하나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다시 이기는 대구시당을 만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아 함께 다시 이기는 대구시당을 만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어우, 씩씩하십니다. 네, 또 씩씩하게 했죠. 뭐 이따 예. 정치파출소에서 또 말씀 네. 나누겠지만, 우리 출마의 변 짧게. 그렇죠. 예. 김부겸 이제 전 대구시장 후보께서 45% 받았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수치라서 보수의 텃밭은 아니다. 보수의 텃밭인데 어떻게 45%를 민주당 찍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구 시민들도 변화를 이미 원하고 계시다. 다만 대구 민주당이 조금만 더 노력하고 먼저 변했으면 한다. 그래서 저도 선배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민주당이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의 역할이 대구시당 역할이면 제가 4050이라서 선배님도 잘 모시고 후배들도 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잘 마련하겠다. 그래서 함께 좀 바꾸자. 그래서 대구 민주당이 이제는 후배가 먼저 앞장서고 선배가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구 민주당도 변했으니까 대구 시민들도 변합시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출마의 변을 했었고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당원분들과 이제 계속 좀 소통하고 또 설득시키고 꼭 선택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대구시당 선거는 다시 한번 언제 투표한다고요? 8월 9일이 전당대회고요. 그래서 8월 6일, 7일 정도 온라인 투표 계획이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개인적으로 운영하십니까? 네, 페이스북 하고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네. 우리 서재헌 페이스북도 있으니까요. 우리 서재헌 후보의 공약 그리고 정치적 걸어오신 길 많이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1시간 반 동안 정치파출소에서 이분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지금 이 정치류사 시간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서지현 선배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분투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방송 마무리하면서 광고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진구 기자께서 굉장히 호남을 누비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강진구 기자는 어딘가에서 또 신천지랑 막 쫓고 계십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존경합니다. 자, 여러분 시민언론 뉴탐사가 발간한 불의 고리 호남을 뒤흔든다 책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호남 뉴탐사 지사가 따로 있습니다. 창립했는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또 운영이 됩니다. 자, 많은 분들 역시 또 관심 갖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끝나면서 이어서 허재현 TV에서는 허재현 TV와 뉴탐사 동시 송출입니다. 정치파출소. 이번 주 방송된 부분 같이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허재현 TV는 또 이 외에도 또 허재현 기자만의 또 여러 시각들이 담겨 있는 많은 보도물들 또 개인 채널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재현 TV도 함께 구독해 주시고, 자, 우리 양희삼 목사님 다시 비춰주세요. 양희삼 목사님. 네. 목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아니 하느님 도와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네. 왜 기도를 고통을 좀 주십니까?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럴 수 있어요. 왜 목사가 아프냐고. 목사도 아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아파야 될 사람들은 안 아프고 왜 일 잘하시는 분은 아프게 만드니까. 전쟁 난다고 전쟁 때 총알이 목사라고 피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플 수 있는 건데, 물론 그나마 다행히 제가 이제 제가 교정을 좀 배운 사람이어가지고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해서 운동으로 지금 고치고 있어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양희삼 목사님의 건강과 그리고 생계 최소한의 안정과 그리고 양희삼 카타콤 교회 어떤 행보를 위해서 다시 한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우리 양희삼 TV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뉴탐사와 함께 하는 분들일수록 고통의 시간이 좀 되네요. 소재현 선배, 저는 고통 행복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뭐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어려운 시절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나라는 큰 경제는 좋아지지만 저 바닥의 경제는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시절에 또 그렇습니다. 와서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좀 우리가 힘을 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제라고 하는 게 윤석열이 망친 경제가 어찌 보면 그 여파로 지금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바로 좋아지지는 않으니까 좀 기다려보시면 좋겠다 싶고, 조금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아이고 또 저희를 또 위로까지 해주시려고. 아니 왜냐면 너무 지금 막 어렵잖아요. 당대표 선거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막 이렇게 염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보니까 세상에 여간에서 공짜가 없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것도, 역사를 세워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공짜로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우리 선배님들이 수많은 이미 의병에서부터 또 독재 정권의 또 일제시대 때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목숨을 잃고 생명을 바쳐서 지켜온 나라입니까? 그만큼 값을 치렀기 때문에 벌어진 지금의 우리의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생각도 해봤어요. 왜 지금 정권 이제 1년 막 갓 지났는데 이렇게 정권을 흔들어대는 것처럼, 더군다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했는데,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이미 우리가 어찌 보면 다 값을 치러야 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정권 한 3년차, 4년차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복구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뭐 50% 넘고, 다시 대통령 워낙 잘하고 계시고 잘하실 것이고, 그래서 복구해낼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 당대표만, 제가 볼 때 우리 8월 9일에 당대표만 선출이 잘 되면 저는 대한민국 다시, 제가 꿈꾸는 건 그거예요. 미국, 중국 다음 우리나라 3위가 되는 나라. 이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치러야 할 일이었다. 그래서 빨리 터져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우리가 서로 힘을 내고 지지자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다시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새로운 키워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실력이 시대 정신이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의 실력, 그것이 시대 정신으로 가고 있어서
좋은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가고 있는 길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네, 건강하시고요. 우리 고생하시는 뉴탐사 취재진 분들도 함께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서재현 위원장님은 네, 다음에 네, 대구시당 위원장 당선되시고 나서 또 모시겠습니다. 네,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무더운 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민주당의 개혁을 위한 현명한 투표 하시고, 신시원 씨는 멈춰. 다 보고 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